와이프분은 이거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네. 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쵸. 아무래도 저도 처음에 경매 시작할 때는 막 공부 시작하기 전에는 걱정되는 게 많았으니까 빌라라는 거에 선입견도 있고 화재 같은 거 생기고 이런 게 걱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와이프도 아무래도 공부 따로 하지 않았으니까 제 얘기만 들은 거니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제가 낙찰 받고 오히려 지금은 자기가 대리 입찰도 해준다 그러고 마이너스 통장도 해가지고 뭐 입찰 많이 하자고 뭐 그렇게도 얘기도 해주고 하니까 전 또 고맙고 뭐 그렇죠. 경매를 처음 시작해야 되겠다는 네. 동기가 있나요? 우선 제일 큰 동기는 제 같이 일하는 선생님 영상에도 많이 출연한 건희 형한테 제일 우선 동기를 받았고요. 건희 형이 이제 경매 시작하고 달라지는 게 보이니까 저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한 번은 제가 일하다 다쳤을 때 건희 형이 이제 대리입찰 한번 해줄 수 있냐. 그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알겠어요. 뭐 친한 형이니까 제가 가줄게 하고 갔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체국 생활로는 이게 이 노동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겠다. 형 혹시 저번에 갔던 그 경매 어떻게 하시는 거냐, 뭐 때문에 하시는 거냐 물어보니까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건희 형한테 엄청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얘기도 많이 듣고 하니까 이거 진짜 괜찮겠구나. 그래서 경매 한번 나도 공부해보고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 선생님 나이대에서는 네. 선생님처럼 투자하려고 생각을 많이 못 하시는데 네네. 선생님은 빨리 깨우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주변 친구들 중에는 뭐 아직도 뭐 직장도 제대로 안 구하고 뭐 놀기도 하고 막 그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제 또래에 비해서는 좀 빠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집배원을 처음 몇 살 때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군대 전역하고 나서 24살 정도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8년, 9년 정도 됐습니다. 집배원 생활을 그러면은 한 8, 9년 네네.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혹시 모아두신 돈이라든가 그런 게 네. 얼마 정도 되셨는지?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집 사면서 좀 수리할 거 수리하고 하면서 돈 다 썼었는데 네. 이제 또 배우자랑 같이 모으다 보니까 3, 4천 정도 모았다가 또 그때 저희가 차가 없었는데 차를 또 새로 사면서 그때 경제 그거 공부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차를 좀 이왕이면 좋은 거 사자 그래서 좀 가격 있는 거 사고 그래서 또 돈 다 쓰고 다시 또 돈 모았는데 그때 이제 경매 시작하기 딱 전에는 한 3, 4천 정도 갖고 이제 딱 경매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집배원 생활한 다음부터 현금으로는 한 3, 4천을 8년, 9년 동안 모았다는 거예요? 네네네. 적당히 생활은 하시면서? 네네. 쓸 거 쓰고 이제 3, 4천 정도. 네. 그럼 보통은 아쉬울 게 별로 없지 않나요? 그런 생활을 하시면? 네. 그 돈에 쪼들리고 막 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그냥 이 집배원 생활을 평생 할 걸 생각하니까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이 먹어서도 이걸 계속 오토바이 타고 뭐 비바람 맞으면서 해야 되고 어쨌든 좀 위험한 것도 있고 하니까 배우자도 걱정하고 그래서 원래는 그 우체국 내근직이라고 또 안에서 그 근무하는 시험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했었는데 내근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를 좀 더 공부하고 노동 수익에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거 명도하는 기간이 몇 개월 정도 걸리셨나요? 명도 기간은 한 달, 거의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2달 채우진 않고 거의 2달 가까이, 거의 만 2달 정도.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몇 번 주셨단 네네네. 말이에요. 이 세입자가 2달 동안 걸린 명도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낙찰 받고 나서부터. 네. 일단 낙찰 받고 그날은 제가 반찰 쓴 게 아니라 아예 연찰 써버려가지고 하루를 아예 풀로 쉬어가지고 여유롭게 좀 여기 와서 메모를 남겼어요. 낙찰자라고는 안 하고 컨설팅 업체라고 해야지 명도하기가 좀 수월하니까 배운 대로 낙찰 받은 낙찰자 대리인으로 온 사람입니다. 명도 관련해서 방문 드렸으니 연락 주세요하고 쪽지 붙여놨는데 일주일 뒤에 오니까 그대로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붙여놨다가 혹시나 해서 다른 집 가서 제가 여쭤봤죠. 임차인분 살고 계시냐? 네. 아니면 연락처 알고 계시냐? 그러니까 연락처 알고 있다. 그리고 연락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임차인하고 통화를 하니까 저는 처음에 그 가스도 잠겨있고 그래서 이미 짐이 빠져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4개월치 가스비도 밀려있는데 아직 거주한다고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러시냐. 명도 진행해야 되니까 이사 날짜 좀 생각해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돈이 없어서 뭐 보증금도 못 받고 계속 이사를 미룬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사비를 원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일단 먼저 제가 이사비 얘기는 꺼내지 않고 이제 낙찰자분도 입주하셔야 되니까 언제까지 좀 비워주셔야겠다. 근데 알겠다고는 하시고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뭐 일주일 뒤에 연락 달라 하고 계속 일주일 뒤에는 아직 알아보고 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알아보고 있다. 계속 이러니까 저는 이제 첫 집이어서 빨리 이제 명도하고 싶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좀 여유 갖고 하셔도 된다. 이 정도도 빠른 거다 알겠다 하고 일단 기다리는데 이제 언제까지 나간다는 한 날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날짜에 임박해서도 아직 알아보지 못했다. 근데 그제서야 또 이사비 한 뭐 100만 원 정도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150만 원. 그래서 그때 저도 약간 좀 열이 받아가지고 좀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그때 와서 이제 처음부터 이사비 얘기했으면 오히려 좀 미리 협상 저 빨리 내보내고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이사비까지 갑자기 그제서야 달라고 하니까 저도 순간 좀 욱해가지고 뭐 강제집행 얘기를 꺼냈죠. 무조건 강제집행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낙찰자분도 이제 대출 이자도 나가시고 뭐 시간 기다려 드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사비 얘기 꺼내시니까 강제집행금 신청할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비는 얘기해보겠지만 낙찰자분 예정된 입주 날짜에는 나가주셔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자기도 당황을 했는지 불이 나게 알아보고 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사 가는 날까지 좀 수월하게 나가지 않았어요. 뭐 시원하게 나가지 않았어요. 뭐 짐을 다음날 또 찾아가겠다 뭐 그랬는데 그 같이 일하는 건이 형이랑 같이 와가지고 좀 짐 그냥 당일날 다 빼주시라 그렇게 하니까 깔끔하게 빼주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소액 임차인이라 네네. 배당을 받아서 나가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사 비용을 굳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네네. 그것도 알고 있어서 이사비 안 주려고 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신경 쓰인다고 해야 되나? 막 그래서 소정의 금액은 좀 드렸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 정도였나요? 원래 한 4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뭐 가스비랑 뭐 밀린 거 공과금 대신 납부해 주려고 했는데 40만 원이라고 해서 납부해 드리려고 했는데 또 금액이 그것보다는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납부하시면 그거는 나중에 현금으로 드리겠다. 왜 금액 말씀하셨던 거랑 또 차이가 있으니까 납부하시면 처리해 드리겠다 하고 납부하셨는데 또 생각보다 수리할 게 또 있다 보니까 10만 원 정도 좀 깎아서 30만 원에 30만 원? 네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럼 첫 낙찰 치고는 제가 봤을 때 이사 비용은 원만하게 명도를 하신 것 같아요. 이사 비용을 안 줘도 되지만 30만 원 정도 해서 원활하게 이사를 나간다고 하면 그 비용은 저는 그렇게 아깝진 않거든요. 네네. 저도 그래서 제 생각한 것만큼 좀 빨리 나가셨으면 뭐 그냥 속 시원하게 막 50만 원이든 뭐 드렸을 것 같은데 뭐 자꾸 미루시다 보니까 저도 답답했던 그게 있어가지고 막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처음부터 협조적이었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드릴 수가 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협조적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돈을 요구하면 저 같은 경우도 안 준 적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안 줘도 됐지만 그래도 상위 표시는 한 거네요. 그리고 이사 비용 30만 원이면 저는 처음 경매하는 거 치고 훌륭하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지금 이 컨디션이 좀 괜찮으니까. 왜냐면 수리 비용은 그렇게 또 크게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 인테리어 비용도 좀 많이 비싸졌다고 하는데 이 정도 컨디션이면 제가 봤을 때 30만 원 정도면 편하게 주는 게 맞지 않나? 세입자가 지금 맞춰지기 전이에요. 낙찰 받기 전이랑 낙찰 받은 후랑 혹시 생각의 변화가 있으신 게 있나요? 일단 낙찰 받기 전에는 이게 8번째인가? 8번째 만에 낙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 게 맞나? 어쨌든 일 빼기도 힘들고 어쨌든 시간에 쫓기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경매 이제 끝나면 가서 또 일을 하고 하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되는 게 맞나 하다가 이거 낙찰 받기 직전에 제가 낙찰을 받을 뻔한 경험이 또 있었어요. 원래는 낙찰을 받았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로 해서 그분이 가져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채굴가 써셨던 분이 대리입찰 오셨는데 인감증명서 안 넣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1등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놓쳤죠. 그때 이제 갑자기 뭔가 더 끌어오르더라고요. 느낌이 좋은데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딱 낙찰 받았죠. 와이프분은 이거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처음에 경매 시작할 때는 막 공부 시작하기 전에는 걱정되는 게 많았으니까 빌라라는 거에 선입견도 있고 하자 같은 거 생기고 이런 게 걱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와이프도 아무래도 공부 따로 하지 않았으니까 제 얘기만 들은 거니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제가 낙찰 받고 오히려 지금은 자기가 대리 입찰도 해준다 그러고 마이너스 통장도 해가지고 뭐 입찰 많이 하자고 뭐 그렇게도 얘기도 해주고 하니까 전 또 고맙고 뭐 그렇죠. 이제 낙찰 받은 다음에 이제 생각이 많이 변하신 것 같네요. 생각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8번 만에 도전해서 이걸 낙찰 받으신 거네요. 그럼 8번 만에 뭐 2등도 했었고 낙찰도 한번 받았지만 공유자 우선 매수로 가져도 갔었고 그리고 또 차이가 많이 났던
적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때는 이제 전세 투자자나 실거주자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받긴 하겠다. 근데 제가 좀 약간 신축 위주로 봐서 그런지 엄청 입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좀 어쨌든 보수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네. 그분들은 또 왜 그렇게 비싸게 가져가나, 같은 월세 투자자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비싸게 가져가나,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했고, 구축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선생님은 처음에 투자할 때, 입찰했을 때 많이 깨끗한 것들만 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좀 기준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가 다시 또 이거는 준신 쪽으로 또 받으셨네요. 네네. 아무래도 그냥 뭐 상황에 맞춰서 입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요새는 또 구축이 많이 끌리더라고요. 신축도 이게 좋긴 하지만 네. 구축이 좀 많이 지금 끌리고 있어요, 많이. 왜냐면 주변에 투자하신 분이 네네. 구축으로 조금 좋은 성과를 네. 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더 끌리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현장 조사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계속 다니시잖아요. 네네네. 요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